누가 제발 아베 좀 말려주세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양심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도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자 우리에게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국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국에게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당시 군함도에서 자행되었던 반인륜적인 강제노역을 반성하지도 않고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는 일본 사회와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징용공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의하고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일본 사회가 지금 정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역사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아 일본 내부에도 알리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 발간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왜곡과 오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도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 극우들이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길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일본 시민들까지 아베 극우 정권의 반기를 들고 나선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아베에겐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역사 문제까지 입을 닫게 하려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한국의 반도체를 저격했던 수출 규제는 한국이 소재 수입의 다변화와 국산화에 성공해내면서 결국 실패한 작전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절대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SK가 성공하기도 했고요.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와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한국이 반도체 절대 강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요. 한국이 액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등 3대 수출 규제 품목 모두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면서 오히려 국산화를 높인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관광업계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발길이 끊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불매운동 초기였던 7월만 해도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한 달에 2,000편이 넘었는데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닫힌 이후 현재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없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은 여행과 관광업계에 이어 일본의 자동차 시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완성차 5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62.7%나 줄었다고 해요. 맥주도 일본산 소비재 감소율이 87.8%에 달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일본산을 쓰던 골프채나 화장품, 볼펜과 낚시용품은 사실상 판매율이 반토막났죠. 처음엔 일본 극우 인사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한일 관계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양국 관계가 좋아지도록 화해하고 예전처럼 교류를 통해 오고 가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수출 규제가 역풍을 맞으면서 아베의 지지층이었던 일본 극우 세력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금 아베가 틀렸다면서 과거 한국이 냄비 근성이라고 말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누가 아베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 정권은 수출 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이 수출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했어요.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일본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본 내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본의 부흥을 알리겠다는 도쿄올림픽마저도 저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올림픽을 취소하던지 다시 연기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 타격에 이어 LNG,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에 밀리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1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은 여객기 국산화 사업에 적자가 쌓였고
이제는 그 제품을 사줄 시장마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 여객기 사업도 사실상 실패에 가깝게 됐습니다. 일본산 여객기는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었는데요. 소중한 세금과 기업의 자원들만 낭비된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 경제를 지탱해오던 소프트뱅크마저 경영 악화로 외국 자본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로 힘들게 떨어뜨린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면서 일본 자본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외환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면서 적자를 받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어요. 국민의 70%가 아베 임기 연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도의원은 정부가 제공한 아베노 마스크를 속옷으로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아베는 국민들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물론 사연님의 꿈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고 일본 여론은 이렇게 반한 정책을 펴는 정부에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친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총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고 한국이 뜨는 태양인 만큼 일본 국민들도 이제 한국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이 내리막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마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일본만 경제 성장을 못할 거라며 일본은 끝났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산업, 첨단 산업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편의점 같은 서비스 산업마저도 이젠 한국 기업이 눌러버렸거든요. K-드라마와 한류, 특히 ICT 분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다만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을 초인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개국만 포함되는 3050 클럽의 회원국이고 국가 경쟁력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앞서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모두 G7 국가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계 초선진국이라 불리는 G7을 앞서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 한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있는 와중에도 모든 해외 언론이 극찬할 정도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도 100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가 앞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 수장에도 도전해 리더십이 사라진 WTO 체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WTO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되는데요. 위기에 처한 WTO 체제 복원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한국인 첫 여성 사무총장이 세계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상황에 조바심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G7의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둥, WTO 사무총장 후보 낙선 운동을 펼 거라는 둥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어요. 한국과 예정되어 있는 WTO 제소도 그동안 무성의하게 대응하다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모순된 행동까지 보이고 있죠. 반성과 발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남탓만 하는 일본. 일본은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속 좁게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력을 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한국에만 파격적인 제도 시행한 나라와 이제는 한국을 모셔야 살 수 있다며 중국 지방 정부들이 총출동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나자 한국 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인정 협력 MOU를 맺었는데요.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 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8월에 특허청은 캄보디아와도 특허 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시행해 이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는데요. 이에 라오스는 캄보디아에 이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와 진행 중인 상태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지금까지도 없는 것에 비해 한국은 2017년에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두 개 국가와 특허 인정 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 없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아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진자 급증 사태로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번 특허 인정 협력 MOU 체결은 앞으로 엄청난 빛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연 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는데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 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입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작년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 협력 MOU를 맺고 라오스의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라오스 특허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는데요.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히 천연 자원을 이용해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의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모셔야 살 수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들이 총출동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확진자 급증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과 미중 갈등의 돌파구를 한국 기업 등 해외 기업 투자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면 리쇼어링 기업 유턴 등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보관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1,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을 예고한 만큼 한국 기업에게도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복수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러우친젠 당서기는 최근 삼성전자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의 중국 법인장 10여 명을 초청했는데요. 장수성의 1인자 당서기가 투자 환경에 대해 면담하고 산업 시차를 소개하는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국 기업의 이탈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해당 기업들도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성엔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포진해 있는데요. 수저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가전공장, 우시에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저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립 중이며 난징에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공장, 옌청에는 기아차 합작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장수성은 수출 제조업이 발달해 광둥성에 이어 경제 규모 2위로 꼽힙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6.4% 성장한 7조 2,200억 위안을 기록한 알짜 지방정부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소식통은 여러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먼저 투자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했거나 할 만한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돼 있어 지방정부의 한국 기업 유치 경쟁 열기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린성은 창춘에 들어설 한중국제합작시범기구의 투자 유치를 위해 다음 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지린성의 최대 투자국으로 산둥성, 광둥성, 텐진 등도 한국 기업 초청 투자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중국 소식통은 지방 정부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을 다독이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해 득실을 따져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